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한강 자전거길 풍납토성 나들목 근처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2년 12월 14일입니다. 수요일 저녁 7시 50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자전거로 서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아침에는 최저기온 영하 10도 정도였는데요. 현재는 한 영하 4, 5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은 영하 10도, 내일은 영하 6도 정도 일기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전거 퇴근길인데요. 자전거로 이동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화 할리우드 영화 핵소고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소고지는 제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선의 최대 격전지였던 오키나와 전투의 그 핵심 전투가 바로 핵소고지 전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오키나와 전투의 핵소고지 전투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오지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오지마, 또 아버지의 깃발이라는 제목의 영화도 있는데요. 그 아버지의 깃발이든 이오지마든 그것은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선의 이오지마 전투를 소재로 한 영화고요. 오늘 말씀드릴 핵소고지는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선의 오키나와 전투의 그 핵소고지 전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이오지마 전투든 오키나와 전투든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선의 최대 격전지였기 때문에 영화로 만들어졌었는데요. 그 이오지마 전투를 먼저 좀 말씀드리면 이오지마 전투는 일본이 항복하기 6개월 전쯤에 발생이 됐습니다. 1945년 2월 19일부터 3월 26일까지 약 35일 정도 이오지마 전투가 발생이 됐는데요.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 이순신 장군 동상이나 세종대왕 동상이 있듯이 미국의 각지에는 이오지마 전투에서 그 이오지마 섬의 수리바치산 정상에 미국 해병대가 성조기를 개항하는 그 모습, 미국 해병대원 한 6, 7명이 초대형 성조기를 이오지마 섬의 수리바치산 정상에 개항하는 모습이 동상 또는 석상으로 만들어져서 미국 각지에 세워져 있는데요. 그만큼 이오지마 전투가 미국에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오지마 전투는 왜 또 전략상 중요했냐면 미국이 태평양에서 괌이라는 지역은 이미 미국령이었는데요. 그 북동쪽에 있는 사이판은 원래 일본 섬이었는데 미국이 빼앗았죠. 그래서 사이판을 미국이 일본으로부터 빼앗은 직후에 그 괌으로부터 북쪽으로 한 1300km 정도 지점에 있는 이오지마라는 섬을 일본이 점령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이오지마 섬을 미국이 이제 빼앗으려고 전투를 벌인 게 바로 이오지마 전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오지마 섬을 왜 미국이 빼앗으려고 했었냐면, 손을 바꿔서 지겠습니다. 괌에서 출격한 B-29 폭격기가 일본의 수도 도쿄를
폭격을 해야 되는데 그 괌하고 도쿄 한 중간에 있는 섬이 바로 이오지마입니다. 그래서 이오지마의 위치는 괌에서 북쪽으로 한 1300km 지점, 그 다음에 또 그 이오지마에서 북쪽으로 한 1200km 가면 일본의 수도 도쿄입니다. 그래서 괌에서 출격한 B-29 폭격기가 일본의 수도 도쿄를 폭격하고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에 문제가 생기면 비상활주로가 필요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또 괌에서 도쿄를 폭격하기 위해서 폭격기가 지나가는데 그 중간에 있는 이오지마를 차지하고 있던 일본이 레이더 시설을 통해서 미리 그것을 감지를 하고 또 그 B-29 폭격기가 도쿄를 향하고 있는데 그걸 이오지마 섬에서 방공포를 통해서 B-29 폭격기를 요격을 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이오지마 섬을 절대 빼앗길 수 없었던 그러한 전략적 그 이유가 있었고, 반면에 미국은 어떻게 해서라도 B-29 폭격기가 도쿄를 폭격하는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된 이오지마 섬을 빼앗아야 되고 또 비상활주로를 활용하기 위해서도 이오지마를 빼앗아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이오지마 섬을 빼앗기 위해서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선에서 일본이 8월 15일에 항복하기 6개월 전 시점인 1945년 2월 19일부터 3월 26일까지 35일 정도 이오지마 전투가 발생이 됐고요. 그때 미국은 사망자가 한 7천여 명, 부상자가 한 19,000여 명, 그래서 사상자를 다 합하면 한 26,000명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에 반해서 일본은 한 18,000명 정도가 사망했고 그 숫자의 한 1% 정도 해당되는 한 200명 정도는 포로가 됐었습니다. 거의 미국이 일본을 괴멸시켜 버렸었던 거죠. 18,000명 사망에 포로로 잡힌 일본군은 한 200명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미국이 일본군을 괴멸시켰습니다. 그렇지만 미국도 그 섬을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사상자를 치렀던 거죠. 사망자가 한 7천여 명, 부상자가 19,000여 명, 그래서 사상자를 다 합하면 한 26,000명 정도 되니까 사상자를 기준으로 하면 미군의 피해가 더 컸던 겁니다. 그래서 이오지마 전투 사상자를 그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더니 그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슬퍼하셨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오지마 전투는 치열한 공방전 끝에 결국은 미국이 일본으로부터 빼앗았던 거죠. 그래서 그 수리바치산 정상에다가 미국 성조기를 개항하는 모습이 미국의 전국 각지의 동상 또는 석상으로 세워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 당시에 미국의 해군 장관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오지마 섬 정상에 세워진 미국 성조기는 미국 해병대의 앞으로의 500년을 상징한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이오지마 섬의 그 이오지마 전투는 굉장히 태평양 전선에서 미국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투였었던 겁니다. 그 이오지마 전투에서 미국이 일본한테 승리를 했고요. 그로부터 이오지마 전투가 끝난 때로부터 한 6일 정도 후에 바로 오키나와 전투가 이제 발생이 됩니다. 오키나와의 위치는 보통 우리 태풍이 한반도로 몰려올 때 오키나와를 통과해서 태풍이 북상 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일기예보 보도를
많이 해왔었지 않습니까? 그 오키나와의 위치는 이오지마 섬의 서쪽으로 한 1200km 정도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오지마 섬의 북쪽으로 1200km 지점에는 일본의 수도 도쿄가 있고, 이오지마 섬의 서쪽으로 약 1200km 지점에는 오키나와가 있는데요. 오키나와는 일본 입장에서는 태평양 전선에서 미국과 전쟁을 치르는 일본 입장에서는 최후의 방어선이었습니다. 오키나와. 일본 입장에서는 최후의 방어선이 오키나와 전투였는데요. 그래서 이오지마 섬을 빼앗은 미국은 이제 일본의 최후의 방어선인 오키나와를 또 빼앗기 위해서 오키나와 전투를 치릅니다. 이오지마 전투는 3월 26일에 끝났는데요. 그로부터 6일 후인 1945년 4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약 80일 동안 진행된 게 오키나와 전투입니다. 오키나와 전투의 사상자는 이오지마 전투 사상자보다 더 많습니다. 자, 미국은 오키나와 전투에서 사망자가 한 13,000명 됩니다. 이오지마에서는 한 7천여 명 사망했는데요. 오키나와에서는 미군 사망자가 한 13,000명 정도. 그 다음에 부상자는 미군이 이오지마 전투에서는 한 19,000명 부상을 당했는데요. 오키나와 전투에서는 한 36,000명 정도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의 사상자는 이오지마 전투보다 오키나와 전투가 2배 정도, 오키나와 전투가 이오지마 전투보다 미군의 사상자가 2배 정도 많은 거고요. 일본은 이오지마 전투에서는 일본의 사망자가 한 18,000명 정도 됐는데요. 오키나와 전투에서는 사망자가 한 10만 명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사망자가 오키나와 전투가 이오지마 전투보다 일본 사망자는 한 6배가 더 많았을 정도로 전체적으로 이오지마 전투보다 오키나와 전투가 더 치열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키나와 전투의 핵심, 가장 최대 격전지가 바로 헥소고지입니다. 헥소고지. 그래서 그걸 영화로 만든 게 바로 헥소고지, 한글로는 헥소고지고요. 영어로는 헥소리치입니다. 헥소리치. 오키나와 전투의 최대 격전지였던 헥소고지, 헥소리치, 마에다 벼랑, 마에다 고지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 벼랑의 높이, 낭떠러지의 높이가 148m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지, 높은 언덕의 한쪽이 낭떠러지, 벼랑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마에다 고지의 헥소리치라고 표현하는데, 한글로는 활톱고지입니다. 활톱고지. 영어로는 헥소고지라고 합니다. 그 영화 촬영은 호주의 시드니의 한 농장에서 촬영을 했었습니다. 실제 오키나와에서 촬영한 건 아니고 호주의 시드니의 한 농장에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 줄거리는 어떻게 되냐면, 자, 전체적인 네티즌들의, 영화 평론가들의 평가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후에 최고의 전쟁 영화라고 평가를 합니다. 자, 라이언 일병 구하기 아실 겁니다. 2차 세계대전 유럽 전선의 노르망디 상륙작전, 즉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그 격전지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첫 장면인데요.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 영화 이후에 최대 규모, 최고의 영화가 바로 헥소고지라는 영화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내용 줄거리는 뭐냐면, 미국의 그 실존 인물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실존 인물 주인공이 데스몬드 도스입니다. 데스몬드 도스인데, 그분은 1919년에 태어나서 2006년에 돌아가셨으니까 87세의 일기로 돌아가신 실존 인물이 주인공인데요. 데스몬드 도스입니다. 그분은
미국의 기독교 중에서도 재림교의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집총 거부자입니다. 총기를 들고 적을 살상하는 행위를 거부하는 그런 집총 거부자인데요. 그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이 발생된 배경은 다 아시다시피 1941년 12월 7일에 일본의 가미가제 특공대가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폭격하면서 미국이 일본을 상대로 태평양 전쟁을 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의 젊은이들이 다 군대로 가는데 주인공 데스몬드 도스, 지금부터는 도스라고 하겠습니다. 주인공 도스. 도스는 그 당시에 군수물자를 제조하는 군수물자 공장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대를 연기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됩니다. 군대를 연기할 수도 있었는데 자진해서 입대를 희망을 합니다. 그런데 도스의 아버지는 제1차 세계대전의 참전 용사고 또 전쟁 트라우마 때문에 알코올에 중독이 돼가지고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굉장히 가정이 좀 불화가 있었던 그런 가정에서 데스몬드 도스가 성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아버지가 알코올에 중독되고 또 폭력을 행사하는 뭐 그런 다 1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로서 전쟁 트라우마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총을 들고 막 이렇게 술 주정을 하고 그러니까 그 주인공 도스가 그 총을 빼앗아서 아버지를 쏴버리려고 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는데 결국은 이제 쏘진 않고 멈추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계기로 해서 도스는 주인공은 절대로 자기는 총기를 휴대하지 않겠다. 총을 잡지 않겠다.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는 기독교 중에 재림교의 신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총기를 집총을 거부한다. 총기를 잡지 않는다. 뭐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입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군대 가면 다 총을 잡아야 되니까 총 잡지 않는 사람이 자진해서 입대하는 게 모순이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총을 잡지 않아도 되는 병과 그게 바로 의무병이죠. 의무병으로 입대, 보건병입니다. 의무병으로 입대하면 총을 잡지 않아도 되니까 자진해서 입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군수물자를 제조하는 공장에 근무하다 보니까 정당하게 군대를 연기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위에 젊은 청년들이 다들 입대를 하면서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선에 참전하고 있는데 자기만 입대를 미룰 수는 없다 라고 생각하고 자진해서 이제 입대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집총 거부자이기 때문에 자기는 총을 잡지 않아도 되는 의무병과 위생병이죠. 위생병 의무병으로 입대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에 입대를 해가지고 이제 훈련을 받게 되는데 총을 잡지 않으니까 다들 주위에 그 전우들 같은 동료 훈련병들이 엄청나게 비겁한 사람이다 라고 조롱을 하고 따돌림을 하고 한밤중에 다들 잠자는 그런 수면 시간에 그 같은 룸메이트들이 그 도스를 다 집단 폭행을 하기도 하고 엄청난 따돌림에 폭력에 시달리는 그러한 훈련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훈련이 끝나고 나서 수료를 사격 훈련 뭐 이런 게 다 끝나고 나서 외출 외박의 시간이 있었는데도 그 도스는 외출이 허가가 안 됩니다. 왜냐? 총을 사격 훈련을 이수 못했다라는 이유로 허가가 안 됩니다. 원래는 외출이 당연히 허가가 될 걸로 기대하고 자신 입대 전에 교제했던 그 사랑하는 여주인공과 외출 시간에
몇 박 2박 3일 정도 그러게 외박 나가는 시간에 결혼식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외출 외박이 허용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여주인공은 교회에서 다 결혼식 웨딩드레스 입고 준비까지 하고 있는데 주인공 도스가 외출 외박을 못 나와가지고 그게 무산이 돼버리는 그런 장면도 영화에 묘사가 됐는데요. 여하튼 그런 식으로 집총 거부자라는 이유로 비겁한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따돌림을 받게 되고 급기야는 군사재판에 회부가 됩니다. 군사재판에 회부돼 가지고 상관 명령 불이행죄 또 집총 거부 뭐 이런 걸로 해서 군사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군사재판의 예상 결과는 징역살이를 하는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뭐냐면 아버지 1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였던 아버지가 1차 세계대전에 참전 후유증 트라우마로 인해 가지고 알코올 중독에 가정폭력도 행사하고 이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아버지가 1차 세계대전 때 자신은 일반 병으로 입대를 했는데 그 당시에 장교였던 전우이자 자신의 상관이었던 장교죠. 그 장교가 세월이 흘러서 2차 세계대전 그 당시에는 미국의 워싱턴 DC의 전쟁 사령관의 지위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육군 준장이죠. 원스타.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자신의 상관이었던 워싱턴 DC 전쟁 사령관인 육군 준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차이차 해가지고 아들이 종교적 신념 때문에 집총을 거부해서 지금 현재 군사 재판을 받게 됐는데 장군님께서 뭔가 의견서 그를 좀 써달라라는 식으로 아버지가 그 장군한테 부탁을 해서 그 장군이 이제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군사 재판을 받고 있는 아들 주인공 도수가 군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 장군이 써준 의견서를 가지고 급히 그 군사 재판에 법정에 방청을 하러 들어가려고 하는데 민간인이라는 이유로 입장이 거부가 됐는데 허용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해서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은 거기에 들어가서 군사 재판장에게 그 장군이 써준 의견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 내용인즉슨 어떻게 돼 있었냐면 미국의 헌법상 종교의 자유라는 게 있다. 그래서 종교적 이유 때문에 집총을 거부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이자 종교의 자유이기 때문에 허용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징역형으로 선고할 성질이 아니라 입대 거부자도 아니고 입대 자체는 자진해서 입대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의무병으로 총을 잡지 않아도 되는 의무병과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배치하면 되는 거지 왜 군사재판을 통해서 명령 거부자로 해가지고 징역형을 선고하려고 하는가 뭐 이런 식으로 도스를 지원 사격하는 의견서의 요지가 발표가 됩니다. 군사재판장이 그걸 읽는 모습이 묘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데스몬드 도스 주인공은 의무병과로 분류가 돼서 징역형을 살지 않고 의무병으로 입대를 하고 결국은 오키나와 전투에 핵소고지에 참전을 해가지고 엄청난 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떤 활약을 하냐면 그 핵소고지가 원래 일본이 점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점령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핵소고지를 미국이 빼앗기 위해서 고지전을 펼치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또 미군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핵소고지를 차지합니다. 빼앗게 되는데 그 다음날 일본이 다시 재탈환을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군들은
그 핵소고지 지하에다가 요새화된 동굴을 다 구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오지마 전투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키나와 전투의 핵소고지 전투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일본군들은 우리 일제강점기 때 우리 한반도에도 많은 동굴을 파가지고 우리 조선인들, 한국인들을 강제징용으로 끌고 가서 동굴을 많이 파가지고 그러한 전쟁을 수행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오키나와 전투의 핵소고지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굴 속에 요새화된 그런 동굴이 구축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미국이 핵소고지를 차지하긴 했었지만 다음날 그 동굴에 숨어있던 일본군들이 다 나타나 가지고 다시 미군이 그 핵소고지를 빼앗기게 됩니다. 자, 보통 일본은 태평양 전선에서 어떤 식으로 싸웠었냐면 덴노 헤이카 반자이 돌격대라고 있습니다. 덴노 헤이카 반자이 돌격대, 그게 무슨 뜻이냐? 일본말로 덴노 헤이카 반자이가 천황폐하 만세라는 뜻입니다. 일본군들은 천황폐하 만세라고 외치면서 돌격을 해왔다, 니폰도를 들고 돌격을 해왔다 라고 해서 그걸 반자이 돌격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동굴 속에 숨어있던 일본군들이 다시 나타나 가지고 미군을 몰아붙이면서 일본군들이 다시 빼앗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 주인공 도스가 소속되어 있는 그 중대원들이 대부분 퇴각을 하는데 부상자들은 엄청나게 쓰러져 있었던 거죠. 그 쓰러져 있는 미군 부상자들을 남겨두고 중대원의 절반 이상이 부상자로 그 핵소고지에 남아 있었습니다. 절반 이상은 핵소고지에 남아 있었던 거고요. 그 절반 안 되는 중대원들은 다 퇴각을 해버렸습니다. 남아 있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부상자인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총을 휴대하지 않은 의무병인 주인공 데스몬드 도스는 의무병이다 보니까 총을 휴대하지 않았었습니다. 무기도 없는 상황에서 병사들의 그 쓰러져 있는 그 부상병들, 미군 부상병들의 75명 정도를 목숨을 걸고 구하게 됩니다. 75명 정도, 엄청난 그 전과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쟁이 핵소고지 전투가 끝나고 나서 미군에서 그 의무병인 도스가 얼마나 많은 미군 병사들을 구출해냈냐라고 이제 이슈가 됐었는데요. 그 동료 전우들은 주인공 도스가 한 100명 정도는 구출했다라고 했고, 그에 반해서 도스는 자기는 50명 정도도 안 됩니다라고 겸손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이 딱 중간선, 100명과 50명의 중간선인 75명으로 교통정리를 했었습니다. 75명 정도 구출한 걸로 봐가지고 전투병과가 아닌 보건병이죠. 의무병 출신으로는 미군 역사상 최초로 명예훈장을 받았습니다. 명예훈장, 즉 75명 정도의 그 동료 전우들을 아무 무기도 휴대하지 않은 의무병으로서 그 총알이 빗발치는 그 치열한 전투 현장에서 동료 병사들 75명을 구조한 걸로 해서 미국 전쟁 역사상 최초로 비전투 요원, 의무병이니까 비전투 요원이죠. 총을 휴대하지 않는 비전투 요원으로서는 최초로 명예훈장을 받았었습니다. 자, 75명의 그 동료 전우들을 목숨을 걸고 총알이 빗발치는 그 사선에서 전투 치열한 현장에서 동료들을 구한 걸로 해서 명예훈장을 받았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영화에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중대장 육군 대위가 나오는데요. 중대장이 도스한테 사과를 합니다. 내가 사람을 처음에 도스 자네를 너무 쉽게 속단을 했다. 총기 휴대를 거부하고 집총 거부하고 그러니까 비겁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는데 결코 그렇지 않았다. 이 총알이 빗발치는 그러한 현장에서 이 동료들을 수십 명의 동료들을 구해낸 목숨을 걸고 구해낸 그 자네의 그 용기에 정말 깊은 경의를 표한다. 정말 대단하다. 뭐 이런 식으로 칭찬을 했었던 겁니다. 사과를 했었습니다. 사과. 자,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